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12시 40분에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탄핵 심판이 5차 변론이 있죠. 공방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진우 전 수도방해사령관, 여인영 전 밤척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정말 특이하고 희한한 장면이 연출이 되겠죠, 뭐. 사실 상식적이라면 네. 이제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안 저는 안 나올 줄 나오잖아요. 알았어요. 저도 네, 출석을 안 하잖아요. 지난번에 어디 다른 방송사에 가서 네. 대통령이 안 나오실 가능성이 있을 거다. 자기 부하들하고 네가 오라 내가 오라 뭐 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뭐 그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이 연출될 텐데.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한테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억하시나요? 이러면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억납니다. 이런 식의 이제 문답이 주고 받아졌는데 뭐 누가 봐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을 사후에 입증해주기 위해서 애쓰는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았지만 지금 오늘 나오는 분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여인영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선후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여러 차례 만났는데 보니까 공소장에 보니까 이 계엄을 하려고 했던 것이 3월부터 계속 만났더만요. 3월, 4월, 5월, 6월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한테 내가 못 해먹겠으니까 비상대권을 해야겠어. 비상대권을 해야겠어.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무릎 꿇고 대통령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까지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여인영 사령관은 군인들이 대통령한테 이용당했다라면서 굉장히 분개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던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어떤 진술을 하는지, 자기와 다른 진술을 할 때 어떤 얼굴 표정을 지을지 그것도 상당히 참 궁금해요.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국정원 1차장이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 최측근인 거 아닙니까, 대통령에. 근데 최측근인데 홍장원 차장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체포조 하는데 그걸 도움을 주지 않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폭로하고 난 다음에는 일제히 홍장원은 나쁜 놈이고 무슨 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고 이런 식의 조직적인 그런 것들이 막 뿌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참으로 참 볼 수 없었던 희한한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구나.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거를 만약에 드라마로 한번 만들었으면 다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야, 저렇게 비현실적인 드라마가 어딨냐.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고등학교 후배인 방첩사령관과 자기의 최측근이었던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라고 맞서는 게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근데 지금 현실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보다도 훨씬 더 극적이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비현실적이고 참담한 현실이죠. 아직까지 진술을 듣지 못해서 네.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걸로 딱 보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는 그냥 재미를 즐길 수 있는데 이 내란의 드라마는 너무나 참혹하고 참 부끄러워요. 대한민국 국격이 여기까지 왔구나. 군통수권자가 본인이 비상계엄이 떳떳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를 따랐던 장성들, 말하자면 부하라고 할 수 있죠. 수하 직원들과 진실 공방을 벌인다는 거 창피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이제 맥 연구소장의 맥 소장으로 이제 이름을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맞춰요. 왜 맞추냐?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확률이 낮을 건데 윤석열 대통령에 있어서는 늘 맞추는 이유는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다른 사람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정상적이라면 이거를 굳이 나가서 얻을 게 없다. 그런데 제가 그랬죠. 이분은 인격적으로 비정상적이고 그런 패턴을 보았기 때문에 나갈 것이다. 나오잖아요. 비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끄러움도 없고 부하들하고 입씨름하고 진실 공방을 하고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본인이 나와서 당당하게 거짓말을 할 것이고 그 거짓말을 계속해서 주장함으로써 저 아스팔트에 있는 그리고 구치소 앞에 있는 헌재 앞에 있는 지지자들에게 확신만 심어주면 돼요.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에 멍이 들든 이 대통령의 품격과 국가의 어떤 품격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좀 가장 마음 아프고 오늘로서 저는 5차 변론에서 탄핵에 대한 변론은 게임이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뭐 여인영, 이진우 이 사령관들도 중요한 증언이겠지만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증언에서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명확하게 김영현과 말 맞춘 것들이 모두 논리가 깨질 것이다. 그러면 오늘 뭐 거의 변곡점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나 증언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대통령하고 얼굴을 마주보면서 싸워야 되니까 이게 웃을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부담스러워서 군인들 같은 경우는 뭐 저는 뭐 증언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 근데 그래서 뭐 칸막이를 치느냐 어떠냐 가림막 뭐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윤 대통령 측에서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는 통화 기록 받아달라고 지금 현재 요청한 걸로 알려졌는데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사실은 이게 이제 좀 홍 전 차장 진술 신빙성 좀 스피커 흔들기 뭐 이런 전략 아닐까 싶긴 해요. 그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면 메신저를 공격해라. 그 얘기를 한 사람의 신뢰도를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데 이러면 그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그 전략인데 저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군인이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 홍장원 차장은 민간인이잖아요. 1처장은. 그러니까 민간인이 쟤 그 야당 애들하고 짜고 한 거야. 예를 들면 한동훈이하고 짜고 한 거야. 뭐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한 거겠죠. 예를 들어서 그것도 그렇게 믿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런 식의 폭로를 한 것은 사전에 아마 자기 친한 애들하고 그 중에 이제 야당의 뭐 정보위 위원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국정원 출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서로 내통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제 말을 믿으면 안 돼.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홍장원 1차장,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는 이 정보계통에서는 그냥 뭐 어떤 연출로 타고 온 게 아니라 바닥부터 블랙리온부터 산전수전하면서 국정원에서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과의 인연에 있어서 본인이 임명한 사람이라고 실질적으로 보면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엄 자체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홍장원 1차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설전은 오늘 아마 이 탄핵 심판의 백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러니까 군인들은 나름대로 좀 증언에 대해서 머뭇거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거 김영원 전 장관이 그거 지시한 거 아닙니까? 내가 언제 전화했어요?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이게 그 덮을 수 있는 이 군의 지휘계통이 있는데 국정원 1차장은 명백하고 그다음에 증언하는 내용이 굉장히 신뢰를 주기 때문에 저는 머뭇거림 없이 홍장원 1차장이 대통령에게 직언할 것이라 보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통화 기록을 홍장원 국정원 1차장한테만 한 겁니다. 흔들어야죠. 근데 비화폰으로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봤을 때는 비화폰은 보안 전용 프로그램을 씁니다. 네트워크를. 뭐 보안 전용 네트워크를 쓰기 때문에 그 서버의 기록을 삭제를 하면 통화 기록을 통신사에서 받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로 대응하면서 홍장원 1차장의 증언을 다 뭉개고 김용현과 나눴던 어떤 대화 내용만 반복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지금 사실 아까도 계엄 얘기 계속 했었더라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근데 왜 12월 3일일까? 이게 사실 궁금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설 연휴 때 이제 명태균 씨 접견하면서 왜 12월 3일인가라고 비상계엄이 선포가 물었더니 명태균 씨가 쫄아서였다. 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SBS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건데 명 씨 변호인이 12월 2일에 이 황금폰에 대해서 언론과 법원, 야당에 넘길 수 있다고 발언한 게 결정적이었다. 맥 소장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정확하게 3일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맥을 짚으셨잖아요. 맥을 짚었죠.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뭐 예를 들면은 본인이 나중에 내가 진짜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으면 이날 안 했을 것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날은 논리적이고 뭐가 이치에 맞는 날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요. 예를 들어서 차라리 뭔가 소요를 만들고 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거를 빌드업하면 모를 건데 평온한 날이었습니다. 12월 3일은. 그렇지 않아요? 국회 나름대로의 본회의 전날이었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12월 1일 날 명태균 씨 변호인이 와서 이걸 민주당의 황금폰을 넘기겠다. 그 황금폰에는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명태군의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는 걸 본인도 안 거예요. 아, 이거 나가면 내 배우자도 이제 그 거의 막다른 골목이고 나도 막다른 골목이네. 여기서 드러나면 이제 내가 수습이 안 되네. 에이, 그냥 힘으로 누르자. 라는 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명태균 말대로 그 앞에는 모르겠으나 내 황금폰 때문에 쫄아서 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국민의힘 걱정 많이 하셨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서울구치소 찾았잖아요. 권성동 대표가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하면서 권 비대위원장과 공교롭게 같이 가게 된 것이라고 했어요. 당의 투톱이 공교롭게 같이 면회를 간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사실이 아니겠죠.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 두 분이 뭐, 그럼 서로 오해 안 받으려면 따로따로 가면 되잖아요. 왜 같이 나란히 가시고, 거기다 나경원 의원까지 이렇게 세 분이서, 결국은 다 당 지도부가 같이 움직였구나. 그리고 저게 오해받을 수 있는 건, 어쨌든, 몰라. 우리 당에서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법률 체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대통령도 헌법하에서 뽑힌 사람이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헌법하에서 뽑힌 사람이고 정당이 존재하는 것도 대한민국 헌법이 있으니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억울하다 뭐하다 하든 뭐하든 간에 대통령은 지금 구속된 상태예요. 그리고 그 혐의 자체도 내란 혐의입니다. 나중에 그 내란 혐의가 실제로 인정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비상계엄을 한 혐의로 해서 지금 탄핵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당으로서는 그 대통령이 우리가 배출한 1호 당원인 대통령이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돼서 구속되어 있고 헌법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을 갖는 게 맞아요. 이것을 뭐 마치 뭐 우리가 억울하고 이걸 국민을 계몽하려고 계엄을 했는데 그걸 어떤 상식적인 사람이 믿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지적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믿지 않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는 것을 믿고 거기에 막 길거리까지 나와서는 것은 일종의 열병과 같은 열병을 앓을 때 그 심정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당 지도부가 이런 그 헌법 체계를 준수를 하는 것이 우리 당의 목표라면 지금 가는 건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뭐 친분 관계도 있을 수 있고 한 분은 뭐 대학교 선배고 한 분은 또 뭐 자기 친구라고 그러고 한 분은 또 대학교 후배라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알던 사람이니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다 같이 간다? 그래서 마치 뭐 과거에도 당정 관계가 수직적 관계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밑에서는 입도 뻥끗 못하고 네네네 하다가 우리 당이 망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번에 구속까지 됐는데 거기 가서 세 분이 같이 가갖고 무슨 얘기를 듣고 하는지 잘 모르지만 또 줄줄이 뭐 우리 당이 단합을 해서 다 같이 뭐 2030 얘기하고 그러면 그건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나가서 내 지지자들 묶어줘.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 별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권선동, 권영세 이 두 분은 그래도 공당의 지도부인데 공사 구분이 안 되시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있는 위치가 그러면 비대위원장 물러나시고 원내대표를 물러나서 개인 의원이 됐을 때 찾아가는 것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당이라는 게 공당의 지도부는요.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게 선언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당론으로 또 나름대로 의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권선동 의원이 뭐 탄핵은 뭐 옳지 않습니다 하는 것은 그냥 의원의 주장입니다라고 할 수 있으나 권선동 원내대표가 탄핵은 옳지 않습니다 하면 아 이게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입장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지금의 내란 혐의를 갖고 있는 이 대통령을 지금 공식적으로 정치 일정에서 둘이 같이 가요.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 국민의힘이 이제 대놓고서 내란을 방어하고 용인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본인들도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인간적 도리다? 아니 설 연휴 길었잖아요. 그때는 뭐 하시고 지금 가요?
그렇잖아요. 아, 그때는 개인 접견이 안 됐으니까. 아니 개인적건이 안 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휴일에 따로 지금은 정치 일정 말고 주말에 가서 그러면 권영선 우리 둘이 가면 오해 받으니까 당신은 내가 토요일날 갈 테니까 당신은 다음 주 일요일날 가라. 따로따로라도.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게 공당의 지도부지. 지금 뭐 말하자면 빗장을 풀어준 거예요. 국민의힘의 이제 나머지 의원들은 우리 지도부도 내란에 이제 대놓고 용인하는구나. 우리도 가자. 하는 건데 지금 대통령 만나서 뭔 얘기를 했겠어요? 작전에 했겠죠. 지금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나치도 선거로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서 야당을 나치 정권에 빗대서 비판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경원 의원 발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나치 관련 얘기 좀 하셨다고 해서 아니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저 나치 정권도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한 것처럼 그 이제 의회 독재 이야기 하다가 나오신 이야기예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혹시 조기 대선에 대한 말씀도 하셨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네. 요새 뭐 민주당에서 최상목 때 탄핵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그런 좀 민주당이나 국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좀 많이 얘기하셨던 거예요. 요즘에 대해서. 아니 뭐 요새의 민주당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민주당의 일방적인 그런 의회 독주 여러 번 설명했지만 탄핵을 계속해서 함으로써 일종의 기업의 CEO를 해임하는 것처럼 탄핵이 계속되니까 사실상 국정이 마비될 수밖에 없었던 일들 뭐 이런 설명들 하셨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나치 정권 일반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치도 선거를 통해 집권했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전 세계 어느 정부든지요 왕정이 아니면은 다 선거로 집권을 해요. 그 왕정이 아닌 한은 군사 쿠데타를 하든가 아니면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 나치도 선거로 정권을 잡았다. 그러니까 그 선거로 집권을 했다고 그래서 독재가 아닌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나치 역사에 대해서 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나치가 1933년도에 히틀러가 이제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수권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수권법이 뭐냐면 그 제목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 본인들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위험을 제거하겠다. 그래서 만든 법률인데 이게 뭐냐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행정부가 다 법을 만들 수 있게 한 게 그게 수권법이에요. 그 나치의 수권법이에요. 그래서 나치가 그 선거를 통해서 그 뽑혔지만 그 다음에 본인이 대통령과 총리제였잖아요. 근데 독일의 총리와 대통령을 다 합쳐서 총통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국회는 필요 없고 행정부가 법안을 만드는 이렇게 해서 독재를 만들어 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권력을 잡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거고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입법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사법부와 행정 권력을 다 장악해서 3권을 다 장악하겠다는 적어도 이번처럼 국회를 그 침투에 들어간 것은 이게 안 들어갔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국회까지 지금 군대를 보낸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을 행정부가 다 장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실 저 발언은 거꾸로 니네가 나치야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건 사례를 좀 잘못 이용하신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저는 뭐 하여튼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 보고 있어요. 제가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국민의힘이 나치 뭐 아니냐. 근데 이제 아니 어느 누구도 나치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나치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본인은 히틀러예요. 수권법 얘기했잖아요. 행정부가 모든 거를 법도 만들고 통치도 하고 입법부 없애버리고 하려고 이런 내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자꾸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 거대 의석으로 준다. 근데 대한민국 22대 총선은요.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국민의 민심에서 선택이 된 것이고 나치를 민주당에 비교한다면 이건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국민들의 선택권을 본인이 무엇인데 본인조차도 선거로 대통령이 됐어요. 정권을 잡았죠. 그러면 본인은 뭐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망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좀 평론이 될 만한 논제가 될 만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아무 말이나 던지기 때문에
창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 발언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옮기는 나경원 의원은 뭡니까? 좀 저걸 옮겼다 하더라도 나치 선거로 이런 말을 했다고 전원이라고 하지만 중진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지금 많이 아프구나. 라는 말을 할 그래서 수밖에 권성동 없어요.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나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게 별로 적절한 표현도 아니고 잘못하면 역으로 공격을 당할 수 있는 표현인데 그걸 뭐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실 지지율이 상당히 오르고 있잖아요. 대선 후보로 부상하고 있는데 오늘 조기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 전혀 검토하거나 생각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했는데 지지율에 대해서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어쨌거나 어느 정도 지나고 보니까 맞는 것 같다 하는 게 반영된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속내? 나 좀 더 예뻐해줘 그거죠. 그 지지층들한테. 나를 좀 북 띄워주면 내가 감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탄핵을 예견하는 조기 대선은 올리지 않을 테니 나라의 지지를 거두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지금 그 말하자면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김문수 지사가 말을 한 게 지나고 보면 맞은 게 몇 개나 있죠.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2017년도에 거의 정치적으로 식물인간 상태로 됐던 걸로 알고 그래서 태극기 부대 정광훈 씨 옆에 가서 자유통일당에 거의 뭐 한몸처럼 움직였던 분이고 극우 유튜버로 치부되고 됐던 분이 갑자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살아나서 한 자리 하고 나서 내란 사태의 어떤 기현상의 후보가 됐는데 마치 본인이 뭔가 제대로 된 어떤 정치 신념을 얘기해서 그 자리에 온 것처럼 저분도 망상에 빠져가고 있구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이 무서운 게요. 이게 그냥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이제는 아니구나. 사이비 종교,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봉하고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신봉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과 대한민국의 이 민주질서를 수호하려는 이런 국민들과의 싸움이 됐기 때문에 너무나 나라의 국격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김문수 장관의 발언을 보면서 저는 참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동아일보 단독 보도 나온 내용이 한동훈 전 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설 연휴에 1대1로 회동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요. 맞나요? 혹시 들으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언제 등판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그 연휴 기간 동안에 그리고 이제 그 12월 16일 날 그 대표를 그만둔 이후에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계속 지금도 만나고 있고요. 근데 그게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드러난 거예요. 김종인 박사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계엄 때 그 목소리를 높여서 그 자기 주장을 한 사람은 한동훈 대표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저 지도자가 돼야 된다라고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개가 된 거고 나머지 분들도 제가 알기에는 많이 만나고 계세요. 뭐 한 대표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분도 있고 또 그쪽에서 보자고 해서 만나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게 단지 공개가 되고 있지 않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뭐 대표가 이제 전 대표가 언제 복귀를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택할 문제니까 본인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도 듣고 조언도 듣고 제가 알기엔 또 뭐 공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교수님들이나 의원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있고 정책에 대한 토론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적정한 시기에 근데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뭐 2월을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기 나름대로 적절한 방법과 시기를 선택해서 국민 앞에 다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세대 교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최근에 박상수 지금 당협위원장이 언더 73 유튜브 채널 개설했던데 아니 소외감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언더 근데 73이면? 제가 박상수 위원장한테 나는 저 73년생 73년생 한참인데 야 나는 못 가겠다 그랬더니 형님은 저 경로우대로 부르겠습니다. 경로우대권. 경로우대 하기에는 웃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젊은 정치인들이니까 그 젊은 정치인들이 그 좀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근데 사실 저런 분위기가 진즉부터 있어야 되거든요. 언제든지 소장파라는 게 있었어요. 당에는 그 소장파들이 새롭고 참신한 목소리를 냈는데 이게 언제부터인지요. 소장파가 가장 구태의원에
조장파가 가장 부하긴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조장파라고 뽑힌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당대표의 눈치만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뽑아놔서 이 사람들이 새롭거나 신선한 목소리,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권력, 당대표나 대통령의 그 의중만 반영하는 그런 목소리, 연판장이나 그 가담하고요. 뭐 이런 일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저 언더 73 모임이 저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저런 모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쓴소리도 하고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모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경로우대를 받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경로우대예요. 아유, 농담이지. 연도 73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 이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정신 상태, 어떤 그 정신의 연령은 다르다라고 봤을 때는 조금 그 대한민국의 정치를 똑바로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정치 교사처럼 좋겠어요. 근데 아쉬움이 있다는 거는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 경험이 짧아요. 그리고 언더 73의 면면을 봤을 때 틀림없이 정치의 경험이 짧은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를 좀 그 운동장을 넓게 쓰기 위해서는 언더 73 채널 개설을 통해서 여기에 국한된 이미지보다는 한동훈 전 대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거나 당내의 중진들의 세력을 규합해서 국민의힘 내에서의 본인의 운동장의 어떤 스펙트럼을 넓혀나가야 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본인이 쪼그러들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조금 보면 어떤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구심점 차원에서의 채널을 통해서 복귀 준비를 하는 것까지는 뭐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서 2월 말을 넘기면 한동훈 전 대표가 복귀를 해도 디딜 시간과 공간이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73이시죠? 그렇죠. 한동훈 대표하고 제가 동갑내기인데 제가 학번이 빨라요.